여성이 진정으로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따를까? 그것은 동화 속의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예측 가능한 애정도 아니다. 그것은 더 어둡고 더 본능적이며 훨씬 덜 이야기되는 어떤 것이다. 여성의 욕망 안에는 가장 침착한 사람마저 불편하게 만드는 충동이 존재한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감히 그것에 이름을 붙이려 했을 때 그는 침묵과 거부의 표적이 되었다. 그가 밝혀낸 것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실제였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욕망을 그저 달콤함과 애정으로만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숨겨져 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봉인된 것을 풀어내고 아무도 맞닥뜨리려 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며 여성 욕망에 관한 어떤 진실들이 왜 그렇게 듣기 힘든지 이해하려 한다. 특히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19세기 말은 코르셋, 점잖음, 그리고 엄격한 성규범의 시대였다. 여성은 거의 성적 욕망이 없는 순수하고 덕스러운 존재로 이상화되었다. 그러던 중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젊은 신경학자가 등장했고 그의 급진적인 사상은 이 안락한 환상을 산산이 부술 것이었다. 프로이트가 빈에서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들의 증상 아래에 숨은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신경성 장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된 성적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해 표현이 거부될 때 신체 증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존경받는 빅토리아 시대의 숙녀도 마치 남성 못지않게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었던 셈이다. 이 발견은 그야말로 혁명이었다. 프로이트의 초기 사례 연구인 안나 오, 엘리자베트 폰 알, 도라 등은 성적 욕망이 철저히 억눌린 나머지 몸이 반란을 일으킨 여성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고립된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여성의 성이 사회가 묘사하던 것처럼 온순하고 수동적인 힘이 아니라는 패턴을 시사했다. 그것은 거칠고 요구가 많고 부정될 때는 파괴적일 수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기득권은 공포로 반응했다. 의학 학술지는 그의 논문을 거부했고 동료들은 거리를 두었으며 사교계 여성들은 남성과 비슷한 성적 욕망을 여성도 가진다고 감히 말한 의사를 두고 충격적인 소문을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동요시킨 것은 여성이 성을 원한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이 무엇을 왜 원하는지였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욕망이 복잡하고 이스만 종종 모순적이며 사회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깊은 심리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리비도는 단지 번식이나 남성을 기쁘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만의 의도, 자기만의 어두운 구석, 자기만의 냉혹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은 성적 표현의 일부로 복종이나 지배, 심지어 고통을 욕망할 수도 있었다. 근친적 욕망, 공격적 충동, 자기애적 환상을 품을 수도 있었다. 아마도 가장 위협적인 것은 프로이트가 이런 욕망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한 점이었다. 순진한 어린 소녀는 사실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아기부터 성적 쾌감을 경험하고 두 부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발달시키며 성인기의 성을 형성할 심리적 폭풍을 헤쳐나간다고 했다. 이는 여성의 욕망이 올바른 교육으로 통제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원초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스캔들은 프로이트가 여성의 욕망을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다른 이들도 이를 낮은 목소리로 인정한 적은 있었다. 진짜 스캔들은
그가 그 욕망의 날 것에 다듬어지지 않은 본성을 폭로했다는 데 있었다. 그의 환자들이 드러낸 것은 유혹, 폭력, 복종의 환상들이었고 그것은 빅토리아 시대가 붙들던 여성적 순결의 이상과 여성이 그의 치료실에서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용되었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은 부드러운 낭만주의가 아니라 사회가 받아들일 틀조차 갖추지 못한 원초적 충동들이었다. 사회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부정하고 묵살하고 깎아내리는 것. 의학계는 프로이트를 변태로 낙인 찍으며 그가 자기 자신의 일탈을 무고한 여성들에게 투사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권위는 그가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초기 페미니스트들조차 그의 이론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려 했지 여성에게 천박한 욕망이 있다고 폭로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프로이트의 사상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것이 설명력이 컸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그 금지된 욕망을 인정할 때 호전되었다. 사회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던 것을 직면할 때 증상이 가라앉았다. 이러한 임상적 성공은 그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어떤 것을 밝혀냈음을 시사했다. 빅토리아 시대는 이 폭로들과 화해할 수 없었다. 이상화된 여성상, 즉 어머니이자 순결하며 헌신적인 존재는 만약 여성이 어두운 욕망을 품고 있고 모성과 결혼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사회 구조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누가 아이를 키우고 누가 가정의 조화를 유지하며 누가 도덕적 미덕을 구현할 것인가? 집 안의 천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프로이트의 작업은 억압이 단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여성의 욕망은 지하로 밀어넣는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증상으로, 꿈으로, 말실수로 변형되어 등장했다. 의식이 부정한 것을 무의식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해낸다. 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해결책, 즉 여성의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방식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프로이트의 사상은 의학계를 넘어 대중문화로 퍼지기 시작했다. 작가, 예술가, 지식인들은 그의 이론에 관여했고 종종 그것을 이용해 기존 규범에 도전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불만이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불가능한 사회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혁명의 첫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영향력을 얻는 와중에도 그것은 여전히 격렬하게 논쟁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환상이 더 쉬웠다. 프로이트를 성에 집착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편이, 특히 여성이라는 인간 본성에 대해 그의 작업이 드러낸 바를 직면하는 것보다 수월했다. 반발은 단지 직업적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통찰이 위협하는 세계관을 지키려는 절박한 시도, 즉 실존적 반발이었다. 프로이트의 여성 욕망에 대한 관찰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성적 해방, 페미니즘 운동, 젠더 역할에 급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여성 욕망의 복잡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을 새로운 형태의 이상화와 제약으로 바꿔놓았을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의 성을 좋고 예측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모은 임상적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욕망은 언제나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기적일 수도 공격적일 수도
예상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지금도 울리는 스캔들이다. 여성의 욕망이 근본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요소들을 포함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남성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마지못해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그 여성 대응물은 더 깊은 금기에 쌓여 남아있다. 프로이트가 어린 소년이 어머니를 욕망하고 아버지에게 경쟁심을 느낀다고 제안했을 때 사회는 불편해했지만 어느 정도는 합리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소녀 역시 부모에 대해 비슷한 역학을 경험한다고 그가 주장했을 때 반발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프로이트가 나중에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부른 여성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한 소녀의 심리적 발달에서 결정적인 단계를 설명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3세에서 6세 사이 어린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동시에 어머니를 경쟁자로 바라본다. 이것은 그저 순진한 아빠 좋아 수준의 애정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리적 지형 전체를 형성하는 성적 애착이다. 이 이론이 그토록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아동 성욕을 시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소녀가 두 부모와 맺는 관계 안에 욕망, 질투, 경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형성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아동기의 순수함과 가족 역학에 관한 우리의 가장 신성한 믿음에 도전한다. 프로이트는 소녀들도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리비도 에너지를 어머니에게 향한다고 관찰했다. 그러나 소녀가 자신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프로이트가 논쟁적으로 페니스 선망이라 부른 것이다. 이 발견은 그 기관을 제공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낳고 그것을 지닌 아버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든다. 소녀의 욕망은 단지 아버지라는 개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 즉 권력, 완전함, 그리고 자신에게 결여되었다고 느끼는 남근을 향한다. 이러한 심리극은 의식 아래에서 전개되며 부모들이 종종 경계하기보다 사랑스럽게 여기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자라면 아빠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어린 소녀, 아버지의 관심을 두고 경쟁하거나 부모가 애정을 보일 때 질투를 드러내는 아이, 이유도 모른 채 어머니를 번갈아 사랑하고 원망하는 소녀가 그렇다. 프로이트는 이를 귀여운 성장 단계가 아니라 성인 여성의 욕망을 형성할 심층 심리 과정의 증거로 보았다. 이 컴플렉스의 해소는 단순하지 않다. 소년들이 거세 공포를 통해 오이디푸스적 감정을 해결하는 것과 달리 소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상응하는 기제가 없다고 그는 보았다. 대신 소녀는 이 욕망을 점차 어머니와의 동일시로 변형하고 적절한 남성 대상에게로 재지향해야 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불완전한 해소가 여성의 초자아, 즉 도덕적 나침반이 덜 충분히 발달했다는 자신이 인식한 특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이 제시되었을 때 빅토리아 시대 사회는 격분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를 심각하게 불편해한다. 어린 소녀들이 아버지에게 성적 감정을 품는다는 제안은 우리의 가장 깊은 금기를 건드린다. 우리의 가장 이른 관계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요소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숙고하기보다 프로이트를 변태적 노인으로 치부하는 편이 더 쉽다. 더구나 그의 이론은 여성 발달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것이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다르다고 함의한다. 소녀는 욕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옮길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의 거세된 상태를 받아들이고 성취가 아니라 모성에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론은 성평등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특히 당시에도 지금도 깊이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편함 속에서 프로이트가 여성 환자들을 관찰하며 반복적으로 드러난 패턴은 아동기 역학이 성인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용 불가능한 남성만 사랑할 수 있는 여성들, 아버지 같은 인물에게 끌리는 여성들, 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해지면 스스로 망가뜨리는 여성들,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와 경쟁 관계에 갇힌 여성들이었다. 이런 패턴은 초기 애착이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대 정신분석가들은 특히 그의 생물학적 결정론과 남근 중심적 관점을 거부하며 프로이트의 견해를 크게 수정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초기 부모, 자녀 관계, 성인기의 성적, 욕망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감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아동기 애착이 성인 욕망을 형성한다는 프로이트의 그의 이론에 구체적 세부가 도전받아 왔음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한다. 여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가장 도발적인 점은 프로이트가 제시한 특정한 메커니즘이라기보다 여성 욕망이 단순한 생물학이나 문화적 조건화가 아니라 이는 여성 성욕이 본래 수동적이고 모성적이라고 보는 보수적 관점과 욕망의 성별 차이가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일부 진보적 관점 모두와 충돌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더 불편한 무언가를 시사한다. 욕망은 생물학, 가족역학, 심리 발달 사이에 정교한 춤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복잡성은 여성 욕망이 쉽게 분류되거나 통제되거나 예측될 수 없음을 뜻한다. 그것은 고유한 내적 논리와 역사, 그리고 모순을 지닌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계몽되었다고 여기는 시대에도 그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우리는 초기 가족 역학이 성인 성욕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한다. 욕망이 성인이 되어 완성된 형태로 아동기 경험에 오염되지 않은 채 나타난다고 믿고 싶어 한다. 가장 이른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욕망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대안은 여전히 몹시 불편하다. 그 가능성과 마주하기보다 프로이트를 통째로 폐기하는 편이 쉽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관찰한 심리적 패턴은 지속된다. 반복해서 아버지를 닮은 파트너를 선택하는 여성들, 평생 어머니와의 경쟁에 갇힌 여성들, 의식적 가치와 욕망이 충돌하는 여성들 말이다. 이는 그의 구체적 설명이 문화적 맥락에 의해 제한되었더라도 그의 관찰이 어떤 불편한 진실을 건드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성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금기로 남는 이유는 여성 욕망이 단지 생물학적 본능이나 사회적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둘의 복잡한 교차점이 초기 정서 경험을 통해 여과되어 오래 남는 흔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욕망을 단지 강력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으로, 보편적 패턴이 아니라 개별 역사에 뿌리내린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것은 분류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이 아마도 여성 욕망에 관한 프로이트의 가장 지속적인 통찰일 것이다. 욕망이 특정 패턴을 따른다는 점이 아니라 각 여성의 경험에 고유한 깊은 심리적 뿌리에서 솟아난다는 점 말이다. 냉혹한 진실은 그가 제안한 구체적 메커니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단순하지도 쉽게 길들여지지도 않는다는 인식에 있다. 욕망은
가장 이르고 가장 형성적인 관계들에 의해 빚어지는 힘이며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말조차 갖기 전 훨씬 이전에 형성된 애착의 메아리를 품고 있다. 여성 욕망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들 가운데 페니스 선망만큼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없다. 그 표현 자체가 조롱에서 분노, 일축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인 방어 반응을 촉발한다. 하지만 도발적인 용어를 넘어 프로이트가 여성 환자들에게서 실제로 무엇을 관찰했는지 살펴본다면 어떨까? 프로이트의 틀에서 페니스 선망은 단순한 해부학적 질투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층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 소녀가 신체적 차이에 의해 부호화된 사회적 권력 역학을 처음 인식하는 순간이다. 어린 소녀가 성별 간 해부학적 차이를 발견할 때 프로이트는 그녀가 그저 차이를 알아차리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결핍,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부재로 지각한다. 이 지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특권화하는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그 다음에는 복잡한 심리적 여정이 이어진다. 소녀는 자신이 거세되었다고 느끼게 된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지닌 아버지 쪽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신체 기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즉 권위, 자유, 역량, 사회적 특권에 관한 문제다. 페니스는 정신분석가들이 말하는 기표, 추상적 권력을 물리적으로 대표하는 표상이 된다. 이 이론이 특히 격렬한 반발을 부르는 이유는 여성 욕망이 자율적이라기보다 반응적이며 존재가 아니라 부재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야망, 성취, 심지어 모성까지도 그 근본적 결핍을 보상하려는 기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이런 암시는 단지 모욕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공허한 추측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성 환자들에게서 어떤 상황에 비해 과도해 보이는 강렬한 열등감, 무의식적 선망을 감춘 채 남성과 경쟁하는 관계,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과의 동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추구되는 성취 같은 패턴을 관찰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한 사회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초기 심리 발달에 뿌리를 둔 어떤 것, 오늘날까지도 남근 선망을 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많은 여성의 경험과 공명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경험을 환원적이고 생물학적 결정론처럼 보이는 언어로 틀지우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은 남성 중심 세계에서 불리함을 느낀다고 인정한다. 많은 여성은 사회적 조건화만으로는 전부 설명되지 않는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많은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인 경쟁 역학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현대 분석가들은 남근 선망을 남성 해부학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질투가 아니라 소녀가 자신이 덜 특권적인 성별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상으로 재해석해왔다. 문제는 기관 그 자체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 더 큰 자유, 권위, 가능성이다. 이러한 재구성은 성별에 대한 자각이 심리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낳는다는 프로이트의 핵심 통찰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원래 정식화에 깔린 생물학적 결정론은 거부한다. 비평가들은 프로이트가 여성 발달을 결핍의 관점에서 정의함으로써
정상적인 여성 발달을 병리화했으며 그것을 고유한 궤적을 지닌 긍정적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고 정당하게 지적한다. 그의 이론은 남근을 남성과 여성 모두의 발달이 측정되는 보편적 기준으로 특권화한다. 이러한 남근 중심주의는 보편적 심리, 진리라기보다 빅토리아 시대의 편향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그 개념을 완전히 폐기해버리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심리 발달에 관한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칠 위험이 있다. 소녀들은 성별에 따른 권력 차이를 관찰한다. 그들은 자신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내면화한다. 그들은 이러한 관찰에 대해 복합적인 심리적 반응을 발달시킨다. 문제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지 여부가 아니라 여성의 경험을 남성 기준의 참조항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남근 선망에서 특히 위협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차별성만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이 이성적 통제를 넘어서는 무의식적 힘에 의해 형성된다는 함이다. 그것은 여성의 의식적 바람이 유아기의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무의식적 패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해방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여성조차도 자신이 완전히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욕망, 두려움, 동기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여성의 욕망이 본래 모성적이고 얌전하다는 보수적 관점과 여성이 자각과 선택을 통해 사회화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다는 진보적 관점 모두와 충돌한다. 그런 프로이트의 이론은 더 복잡한 무엇인가를 제안한다. 욕망은 생물학, 문화, 개인의 심리 발달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며 단순한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 아마도 남근 선망 개념의 가장 가치 있는 측면은 문자 그대로의 주장들이 아니라 욕망과 권력의 관계를 비추는 방식일 것이다. 욕망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결핍의 인식에 반응하여 형성된다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욕망에는 권력 불균형에 의해 형성된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그렇다고 여성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반응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권력 관계와 분리될 수 없는 조건들 아래에서 발달한다는 뜻이다. 이 통찰은 프로이트 원이론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의 욕망은 어떤 추상적이고 권력과 무관한 공간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남성적 경험과 권위를 특권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 권력이 욕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욕망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핵심적이면서도 종종 불편한 탐구로 남아있다. 불편한 진실은 여성이 남성의 해부학을 부러워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이 성별 권력 역학과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심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데 있다. 이것이 남근 선망을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이유다. 해부학적 질투에 대한 문자적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권력 불균형이 우리의 가장 친밀한 감정과 욕망을 어떻게 빚어내는지에 대한 결함 많지만 프로이트의 가장 논쟁적인 관찰 가운데 하나는 여성 환자들 사이에서 마조히즘적 환상과 행동이 눈에 띄게 흔하다는 점이었다. 빅토리아 시대 사회가 여성을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상상하길 선호했던 것과 달리 프로이트의 임상 작업은 더 복잡한 무엇인가를 드러냈다. 많은 여성은 복종, 굴욕, 심지어 고통 속에서 쾌락을 경험했다. 이 발견은 단지 추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이트 자신에게도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여성의 마조히즘이라는 현상을 무엇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이미 사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왜 더 큰 예속에 대한 욕망을 품을까?
이 역설을 이해하려는 프로이트의 시도는 몇 차례 이론적 변형을 거치게 했고, 그때마다 논란은 더욱 커졌다. 처음에 프로이트는 마조히즘을 정상적인 성발달에서 벗어난 일탈, 즉 성도착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환자들에게서 그것을 반복해서 마주치면서 그는 그것이 여성 성욕의 더 근본적인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1924년 논문 마조히즘의 경제적 문제에서 그는 마조히즘이 여성성 자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불편한 결론의 논리는 여성 발달에 대한 그의 관찰에서 나왔다. 오이디푸스기 동안 소녀가 능동적 목표에서 수동적 목표로 전환하는 것, 거세된 위치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결국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것, 이것은 일정한 자율성의 포기를 요구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발달 궤적이 마조이즘적 경향의 심리적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이론은 프로이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여성의 복종을 자연화하며 여성이 자신의 예속을 욕망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말하는 듯 보였다. 비평가들은 프로이트가 문화적 규범을 생물학에 투사했을 뿐이며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행동을 자연적 성향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이 마조히즘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유는 가부장적 사회가 수능을 보상하고 단호한 주장을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임상 관찰은 그렇게 쉽게 일축되기 어려웠다. 그의 도움을 구한 여성들은 단지 사회적 기대에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의식적 가치와 의도에 어긋나는 욕망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조히즘적 환상은 남성의 인정을 얻기 위해 연기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났고 자주 그들의 의식적 자기상과 충돌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야기했다. 현대의 이해는 마조이즘을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더 정교한 해석을 제시한다. 동시대 분석가들은 그것을 누구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본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무력감을 통제로 바꾸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금지된 욕망에 대한 무의식적 자기 처벌의 형태일 수도 있다. 자율성과 책임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는 탈출구일 수도 있다. 여성의 마조히즘이 특히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그것이 해로운 사회 역학을 강화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성의 권력을 제한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복종을 욕망한다면 이는 불편한 순환 논리를 만든다. 이러한 욕망은 여성 성욕의 진정한 표현일까? 아니면 억압의 내면화된 반영일까? 욕망은 그것을 형성하는 권력 구조와 분리될 수 있을까? 프로이트의 가장 가치 있는 통찰은 여성의 마조히즘이 자연적이거나 불가피하다는데 잊지 않고 욕망에는 해방의 단순한 공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모순들이 자주 포함된다는 데 있다. 의식적으로 페미니스트 원칙을 받아들이는 여성도 여전히 복종의 환상을 품을 수 있다. 관계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도 때로는 내맡김 속에서 쾌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평등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적인 가치와 무의식적인 욕망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프로이트가 폭로한 잔혹한 진실은 여성이 본성적으로 복종을 욕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우리의 이념적 신념이나 합리적 이해관계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많은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만든다. 사회적 맥락이 욕망의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진정한 욕망을 존중할 것인가?
권력 불균형을 반영하는 듯한 마조이즘적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균형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우리가 성적으로 해방되었다고 여기는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오늘날 여성 성욕을 둘러싼 논의 역시 복종 환상에 대한 관찰을 통합하려 하면서도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러한 욕망을 거짓 의식으로 치부하는 극단 사이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다. 수많은 현대 연구가 확인한 여성의 성적 환상에서 복종 주제가 널리 나타난다는 사실은 보수적 서사도 진보적 서사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로 남아있다. 프로이트가 인식했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것은 욕망이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등 여러 원천에서 발생하며 그것들을 깔끔하게 분리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에로티시즘은 권력관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순수한 공간이 아니라 그 관계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 그렇다고 욕망이 단지 외부에서 강요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욕망은 내적 힘과 외적 힘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여성 마조이즘에 대한 프로이트의 관찰이 지니는 지속적인 가치는 그의 구체적 설명 자체가 아니라 욕망 내부의 모순을 직면하려는 그의 태도에 있다. 그는 해방이 불편한 욕망을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기원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욕망의 복잡성,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불편한 측면까지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진실하게 구축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1880년대 신경학자로 경력을 시작했을 때 히스테리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붙여지던 진단명이었다. 기절, 발작, 마비, 감각 이상, 통제되지 않는 울음과 경련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원인이 없어도 나타났다. 당시 의학은 자궁이 떠돌아다닌다는 설부터 약한 신경, 도덕적 결함에 이르기까지 온갖 설명을 내놓았다. 치료는 안정요법, 수치료, 때로는 난소의 외과적 제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여성들의 고통의 진짜 본질을 다루지 못했다. 프로이트의 혁명적 통찰은 히스테리를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로 본 것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그 구체적 원천, 즉 억압된 성적, 욕망을 지목했다. 여성의 성욕과 정신질환을 연결하는 이 발상은 빅토리아 시대 사회의 핵심을 뒤흔들었다. 존경받는 여성들조차 강력한 성적 충동을 품고 있으며 그 억압이 문자 그대로 그들을 마비시키거나 실명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생각은 여성 본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안나, 오, 엘리자베트 폰 알, 도라 같은 환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프로이트는 일관된 패턴을 관찰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의식적 자아상과 사회적 기대에 양립할 수 없는 성적 욕망, 생각 혹은 경험을 겪고 있었다.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그것을 무의식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나 억압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욕망의 정신적 에너지는 여전히 활동하며 프로이트가 전환이라 부른 과정을 통해 신체 증상으로 바뀌었다. 이 이론은 여성이 성적 욕망을 지닌다는 것만을 시사한 것이 아니다. 그 욕망이 낯설까 강력해 부정하면 마음과 몸의 연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뜻했다. 그 함의는 심오했다. 여성의 성욕이 억압될 때 신경 기능을 압도할 만큼 강하다면 표현될 때는 얼마나 강력할까? 여성의 성적 수동성을 전제로 세워진 사회 제도는 이 힘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프로이트의 초기 치료법, 그가 말하기 치료라고 부른 방법은 환자들이 억압된 성적 내용을 찾아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금지된 욕망, 아동기 성적 경험, 억압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신체 증상은 종종 호전되거나 완전히 사라졌다. 이러한 치료적 성공은 프로이트가 억압과 질병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진실한 무언가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이 접근이 특히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빅토리아 시대의 순결과 품위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착한 여성들이 오히려 그 기준에 엄격히 순응하기 때문에 히스테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함의를 지녔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욕을 가장 철저히 억압하려는 여성들이 전환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 틀에서 덕성은 여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프로이트의 사례 기록은 성적 품위를 지키겠다는 의식적 헌신이 인정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과 충돌하는 여성들을 드러냈다. 엘리자베트 폰 알은 매형에게 금지된 끌림을 느낀 뒤 걷지 못할 정도의 다리 통증을 윅싯했고, 도라의 호흡기 증상은 아버지의 정부와 그 정부의 남편이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욕정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과 사회적 금지 사이의 정교한 심리적 갈등이었다. 의학계는 예측 가능한 적대감으로 반응했다. 신체 증상을 억압된 성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단지 추측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여겨졌다. 사회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성적 해방의 정당화로 보였기 때문이다. 성적 억압이 질병을 낳는다면 논리적 결론은 성적 표현이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의 덕성이 욕망의 엄격한 통제를 요구한다는 수세기의 가르침과 충돌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의 관찰은 쉽게 일축될 수 없었다. 자신의 성적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 여성들은 종종 쇠약하게 만드는 증상에서 해방감을 경험했다. 이는 반드시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단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힘이 줄어들 수 있었다. 무의식은 반드시 충족이 아니라 인정을 요구했다. 히스테리와 억압된 욕망의 연결이 세상을 두렵게 한 이유는 그것이 빅토리아 사회 질서의 근본적 불안정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수동적이고 순수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내적 충동을 억누르며 강제된 것이라면 그 제약 위에 세워진 체계는 얼마나 안전한가. 여성들이 사회적 수능보다 심리적 건강을 우선시하기 시작한다면 무엇이 벌어질까?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억압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욕망을 둘러싼 복잡한 기대 속을 항해한다. 현대 여성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처럼 전환 장애를 겪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망과의 단절, 성적 충동과 정체성 사이의 갈등, 그리고 성욕을 외부의 기대에 맞추어 형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경험한다. 프로이트가 지적한 진정한 욕망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 사이의 근본적 긴장은 새로운 형태로 지속된다. 프로이트가 드러낸 잔혹한 진실은 단지 여성이 성적 욕망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회가 그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실제의 고통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여성 성욕에 대한 안락한 환상을 유지하는 대가는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서 치러진다. 이 통찰은 프로이트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도전적이며 성별과 성욕에 관한 문화적 서사가 심리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만든다.